친구들은 상상을 못해요. 왜냐면 가사보지만 상상고에서 사진도 지금 보는 상상생각을 하는데 상상하고 어디가?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상상고 작은 것은 고대 분리가 이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대적으로 생각하고 상상으로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개의 소식에서 한 4-5개는 있을 수가 한 분이 있고 살아요. 그래서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군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매력적으로 갈 수 있는 대시가 이제 때문에 근데 또 여기 와가지고 우리 애가 생산부터 자동급해야 생산부터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주변에 생산부가 아니는 애가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이나 이런 쪽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 가수는 열심히 보면 어디를 문제라고 아시는데 여기에 있는 가수가 보니까 그냥 의자를 많이 보는 가수야. 라는 정도는 많이 알고 있지만 과연 내신은 어느 정도까지 있는가 수시보다 점수가 강하다는데 그러면 수시에서는 얼마나 보내고 대시에서는 얼마나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수가 있잖아요. 아니라도 우리는 가장 많이 보내는 건 맞아요. 안 보여드려가지고 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많이 알려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예선학원에서 이제 그 초보부 대리반을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아이들이 다른 데 학원에서 상상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상부가 다른 대리부보나 상상부하고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즐거운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을 준비해 주시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 2학년 때 애들이 거의 죽어요. 너무 불편할 때 2학년 1학기 때 원과정에 붙잡는다고 2학기 때 수업은 있습니다. 수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낮아요. 그냥 2학년 때는 공통과이죠. 수업 하나가 나가고 2학년 1학기 때 수업 후 그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수업하고 2학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예전에는 원과정이 한 원과정이 1년 동안 진행됐던 게 하나도 몰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항상 원과정까지만 진행돼서 엑셀을 보는데 지금 갑자기 2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학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그 전에 이런 글까지 했다는 거 알고 올라가지만 지금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 2학년을 다니면서 수업이 현실이 됐어요. 답답이 원수가 1년 안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다르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원한다. 아니면 공대에 가고 싶은데 좀 서울대 공대는 선행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대를 시작해서 하시면 선행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대를 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아이들 준비시키는 작업도 있고 그다음에 마무리 면접하고 그다음에 교통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적은 다 대중하세요. 이게 오래 있어 다. 근데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면접이 어렵지는 않은데 너무 잘하는 데도 떨어지고 얘는 정말 떨어질 거야라고 하는 게 기준이 애매한 숙제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은 아동도 면접 준비를 시키는 선생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하나는 메디컬 영양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시퀀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아동도 면접에 대한 것도 마무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성장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설명 끝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선생님들이 있을 거니까 목표 선생님들한테 하고 있는 이제 설명 선생님 시작을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생명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이게 왜 나래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생명과학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잠시 제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강남대성학원 아시죠? 거기에서 한 20년간 종합재수학원으로는 뭐 탑이죠. 거기서 한 20년간 재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치동에서는 한 12년간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는 올해 제가 의학과 이제 박사 과정을 또 땄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어쨌든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연간 의대 학생들을 너무 많이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상상고하고 또 인연이 있어서 지금은 상상고를 대상으로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뭐 대치동에 처음 나갔을 때도 뭐 대성학원에 있다 이제 대치동을 나간 거죠. 나갔는데 제가 가리킨 반에서 뭐 서울대 의대, 뭐 성균관대 의대 이런 아이들이 처음부터 뭐 의대 가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서울대가 이제 목표였는데 제 생명과학 수업을 듣더니 이제 진로가 바뀌어 버린 거죠. 내가 정말 이게 너무 잘 맞구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의대 가려는 이제 목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뜻하지 않게 은광여고 학생들이 왔었는데 은광여고 학생에서 뭐 아주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서울대 의대 막 이렇게 제가 가리킨 반에서 막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에 완전히 정말 대치동이 막 누가 생명과학을 가리켰냐 이런 뭐 어머니들 사이에서 막 화제가 됐었어요. 제가 첫 해에 나갔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계속 이제 의대 좀 위주로 전반하는 이런 강사 아닌 강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생명과학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특화돼서 뭐 강의력이 좀 그쪽으로 많이 특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상과하고 굉장히 좀 잘 맞고요. 제가 지금 방학 특강도 하고 있고 내신 대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머리도 다 우수하고 그래서 일단 지금 고1 예비도 올해 방학 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끝났는데 정말 잘 따라와요. 아이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저는 너무 이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의대에 좀 특화된 그런 수업들을 잘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아이들 의대를 많이 보냈고요. 그게 이제 제 노하우니까 제가 생명과학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필수 심화 개념. 그러니까 제 문제는요. 굉장히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번에 상상고 고1 예비였지만 생명과학 과정을 가르쳤거든요. 2학년. 대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과정도 생명과학 원입니다. 14주 완성으로 할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심화 문제 같은 걸 던져주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잘 못 풀어요. 못 푸는데 한 번 연습을 해보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빨라요. 흡수력이.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1년 과정으로 쭉 생명과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생명과학이 이렇게 하는구나 터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 아이들 점수 올리는 건 기본이고요. 아이가 정말 생명과학을 체득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몸에 배다 보면 두렵지가 않아요, 생명과학이. 투 개념도 꽤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1학년 때 통합과학이 나오거든요. 통합과학에서 제가 지금 이번에도 생명심화를 가르쳤는데 생명심화가 생투 수능 이상이 출제가 돼요. 상상고는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이 1년 과정에서 원도 배우고 원심화도 또 유전이 너무 어렵다는 거 아시죠? 유전은요, 제가 이제 의전원 미트 시험 아실 수도 있을 텐데, 거기 유전 문제는요, 수능 문제를 갖다 써요. 그 정도로 수능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내신 대비라고 하지만 거의 날라다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평상시대로 보통 이런 수준으로 가서는 시간 내에 못 풀게 돼요. 저는 이제 대치동에서도 작년에도 의대 가려는 아이들을 이제 특화돼서 이렇게 맡아서 수업을 하는데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잘하는 아이들은 유전 파트만큼은 이제 완전히 특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잡아야 되고요. 나머지 단원도 완벽하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래서 정말 과학 과목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만 국영수 다 중요해요. 그런데 과학도 소홀히 하다 보면 다 실수가 돼요. 그래서 어느 한 과목을 선택을 하면 정말 그 과목에 통달을 해야만 내가 만점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위권에서 우수한 점수로 의대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손에서 이제 놓지를 않더라고요, 공부하는 습관이. 그래서 제가 가르쳐 본 단연간 이제 아이들을 가르쳐 봤지만 상상고 하는 아이들이 정말 태도가 달라요. 고1 예비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다른 이제 우수한 학교의 아이들도 가르쳤거든요. 근데 상상고 하는 아이들은 이미 딱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쨌든 잘 길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쨌든 상상고를 대비로 목표로 하시면, 특히 국영수 당연히 중요하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그쪽의 점수가 굉장히 높아야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쪽에 대해서 머리가 좀 트여 있어야 돼요. 생명과학에 대해서. 그리고 화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두 과목을 일단 잘 잡으시는 게 나중에 대학 갈 때 성적 수시 지원을 할 때도요. 생명과학 이 학생의 점수가 어떤지를 많이 참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과학 1이나 2나 그다음에 나중에 심화 생명과학이 또 있거든요. 고급 생명과학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내가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미리미리 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난도 문항을 많이 풀어주는데요. 우선은 이제 기본부터 쭉 심화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학생이든 고1 예비 학생이든 기초가 있든 없든 제 수업을 들으면 그냥 처음부터 쫙 기본을 정리를 해줘요. 해주면서 그냥 쫙 올라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높은 데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이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처음부터는 힘들지만. 그래서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매일 시간 이제 개념 복합 문제를 하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반 정도 맞은 학생이 성균관대 의대를 갔어요. 대치동에서. 그때 당시에도 어머님이 굉장히 걱정을 하셨어요. 정기평가에서 문제가 너무 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셨는데 그거에 이제 숙달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약간 어려운 문제를 또 많이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대는 14회는 지금 3월에서 6월까지고요. 그 다음에 7월에서 8월까지는 좀 특화된 심화 개념을 좀 정리를 합니다. 특히 유전 파트, 뭐 신경 파트, 근육 파트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뭐 세포 분열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연습을 시키면서 약간 심화 내용을 같이 진행을 해요. 물론 이제 전 범위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는 역시 14회로 생투 개념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투까지 이 1년 과정으로 쫙 끝내놓으면 1학년 들어가서 이제 통합과학은 거의 눈 감고 풀어요. 아이들이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다 그래요. 선생님 학교 시험 눈 감고 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이들한테 제가 정말 특화시켜서 체득을 시켜줘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이 이번에도 되게 친절하게 너무 자세하게 저희가 알 때까지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가 대치동에서도 이번에 수업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아는 거죠. 고1 예비인데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지만 와서 선생님 수업만 들으니까 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이제 정성을 쏟아서 제가 아이들한테 저는 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생물을 제대로 배우는 걸 원하는 그런 강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의대를 가든 가서도 찾아오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의대 수업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제 보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단원별로 뭐 1회, 2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지금 3회가 조금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좀 참고하시면 자극의 전달, 근수축의 원리, 요 계산 문제도 유전 다음으로 어려운 문제다. 킬러 문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신경계, 그다음 항상성 질병과 병원체, 그다음 유전자 염색체인데요. 이 아래쪽에 보면 감수 분열이 나오거든요. 생식세포 분열. 요 파트가 또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문제를 잘 훈련을 해놔야 나중에 유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원별로 다 중요해요.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한 단원을 놓치면 전체가 다 어그러져요. 그래서 한 단원 한 단원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명과학은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핵심이 요 유전 파트죠. 사람의 유전만 나오지만 일단 멘델의 법칙은 기본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마 중학교 때 가면 멘델의 법칙을 배우거든요. 근데 지금 아이들을 제가 가르쳐 보니까 중학교 때 수준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고등학교 과정이요. 그렇지만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기본부터 정말 심화까지 수업을 쫙 제 수업만 들으면 뭐 따로 복습만 잘하면 돼요. 예습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와서 수업만 잘 듣고 그 다음에 대신 복습만 요것만 잘 챙겨주시면 정말 수업하는데 굉장히 재밌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 듣듯이 쭉 듣다 보면 억지로 안 해도 돼요. 강제로 막 외우는 거는 응용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이해를 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냥 스며드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그냥 심화까지 쫙 올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유전 현상 여기까지가 두 개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병이 요게 이제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돌연변인데 세포 분열 문제도 같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마무리까지 잘 해내야 유전을 내가 정복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생태계 파트도 요것도 이제 내용이 어렵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용을 아예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 번은 쫙 제대로 정리를 해놓는 게 아이들이 굉장히 탄탄해집니다. 기본 개념이. 그래서 수능을 하든 내신을 하든 뭐 논술을 하든 이 기본 개념만 잘 알면요 응용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기본이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문제 많이 풀어도 허상이에요. 다 무너져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실을 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장 기본을 정확히 배우고 거기에 맞는 문제 유형을 판단하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체득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냥 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를 이 아이한테 습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지만 아이들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같으면 한번 점수가 딱 올라가면 안 떨어져요. 내가 딱 터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제가 이제 길잡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한테 수업을 듣는 아이들은 그냥 쫓아다녀요. 대치동에서도 그냥 1년 계속 쫓아다니다 보면 의대 가고 아이들이 더 이제 자기하고 맞으면 쫓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딴 데서 수업을 했지만 선생님 지금 그 학생 고1이었거든요. 통합과학을 했는데 선생님 이 학원에서 생투도 해주시죠? 저 여기서 생투도 꼭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마 알 거예요. 내가 생명과학을 이렇게 해야 점수가 오르는구나. 이렇게 해야 내가 터득을 할 수 있구나.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느끼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제 수업을 찾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보람 있게 해서 아이들이 진짜 자기 적성을 찾고 자기 진로를 찾고 좀 좋은 결과를 얻는 게 저도 굉장히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가운 것 같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 목동에 아주 오랜만에 오니까 네, 마이크도 그런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상산브레인 학원 네, 수학 강사 이종훈입니다. 네, 제가 우리 원장님이랑 8년 전에 미래탐구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상산 브레인을 시작을 했어요. 상산 전주 상산고등학교 수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상산고 수학 내신 대비해서는 아마 제가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산고 수업이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해야지 얘네들이 내신 점수에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여기다 감히 말씀드렸어요. 경험의 차이가 네, 1등급을 만들어요. 사실 그렇죠. 수학에서 상산고등학교가 수학을 되게 잘하기 때문에 내가 수학 실력 1등 하기는 사실 힘든 것 같아요. 워낙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가 8년 동안 보니까 상산고에서 내신 1등급을 맞는 방법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지금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12월 달에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합격자생들 받아서 하는데 지금 3월에 시작한다면 뭐 1등급, 2등급 이 정도는 정말 제가 정확하게 약속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상고 수학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1학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는 수학상, 1학기 때 이제 수학상이 시작이 되고요. 2학기 때 수학하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뭐 1학기 때 4시간 동안 수학 듣고 2학기 때 4시간 동안 수학을 들으니
뭐 수상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어디냐면 애들이 도형의 방정식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애들이 조금 힘들어하지. 제가 그래서 원래 8년 전에 내려갔을 때도 원의 방정식 특강을 하면서 이제 그때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수상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은 도형의 방정식. 그다음에 수하에서 어려운 부분은 이제 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가 좀 세는 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애들이 좀 심화해서 연습을 해줘야지 되겠죠. 문제는 이제 뭐냐면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수원이랑 순투. 그러니까 우리 얘네들이 그 1학년 때는 수상하 그냥 4시간씩 진행을 하는데 2학년 됐을 때 2학년 1학기 때 그때 수원이랑 수투를 같이 진행을 해요. 4시간 4시간. 그러니까 8시간 수학이 진행이 되는 거죠. 거기다 이제 과학까지 들어가다 보니 이과 계열의 수업이 많다 보니까 애들이 2학년 1학기 때 그때 가서 이제 되게 힘들어 하고요. 그 다음에 수투가 만약에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미적분이 이제 2학기에 진행이 되거든요. 2학기 때. 그럼 미적분이랑 기하학 이 부분에서 이제 애들이 되게 힘들어 하죠. 그래서 1학년 때는 뭐 그렇게 내신에 대해서 애들이 공부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이 없지만 이제 2학년 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3월부터 6월까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수원투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해요. 제가.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애들 이번에도 그랬지만 항상 애들 수원투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애들이 문제 풀이법만 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만 외웠지 얘를 왜 이렇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푸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개월 동안은 수원투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잡고 나중에 4점 킬러 이런 문제들 풀 수 있는 토대를 가지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가 조금 문제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되고요. 요거 제가 넘어가고 순서대로 다시 바꿔서 할게요. 네.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내신을 따려면 어떻게 수업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얘네들이 중간고사가 퍼센트가 이제 30%, 기말고사 30%, 그 다음에 여기 배움 및 역량평가, 이게 수행평가거든요. 이게 4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나눠요. 1등급, 뭐 2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중간고사는 시험이 60분에서 65분 정도 보고요. 기말고사는 50분 시험이 진행이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대개 한 21, 2개, 3개 이런 식으로 돼요. 65분,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50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네들은 시험 문제가 다 주관식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문제예요. 사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수학 그 내신 뭐 시험 문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뭐 여기 보면 강서고등학교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강서고등학교 했었는데 그런 정도로 시험이 나오지 않아요. 시험 문제가 상당히 쉬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수학을 1등을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힘들지만 내신에서 1등급을 맞을 수는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23문제, 21문제 이 정도 되는데 그 문제 중에서 과연 얘가 모르는 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마 내년에 그럴 거예요. 애들이 시험 보고 나서 쟤 모르는 게 없었다. 실수로 틀렸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수상하에서 역점을 두는 게 애들한테 실수하지 않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65분 동안 얘네들이 시험을 보는데 다 주관식이기 때문에 사실 1년 내내 주관식에 대한 연습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기억, 니은, 디귿 이런 문제 풀 때도 보면은 틀린 거 뭐 기억 있으면 다 들어간 거 빼고 이렇게 빼고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습관이 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없애야지 돼요. 자기가 시험 문제 답을 쓴 게 이상하게 막 3분의 루트 7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저도 불안하거든요. 애들은 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성을 갖고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고 얘네들도 시험 문제가 학교에서 자기 학년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지 않아요. 제가 가리키는데 제가 내는 게 아니에요. 딴 학년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신 범위에 맞지 않는 거 낼 때도 있고 교과 과정에서 수학이 사실 없어진 부분도 있고 들어온 부분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반의 학생 같은 경우에 어느 학생은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앞만 풀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가 거기에서 말리다가 뒤에 문제를 3개를 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걔는 등급이 확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실수되는 문제들이 오류 있는 문제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상상고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 대비에 대해서 할 때
좀 미리미리 주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해줘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간고사는 65분 아까 말했듯이 다 주관식이에요. 거기에다가 네 문제가 또 뭐냐면 서술형으로 나와요. 네 문제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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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해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고 보통 세 문제에서 10점, 15점, 15점 이렇게 해서 40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서술형에서 만약에 하나가 틀려버리면 15점이 날아가거나 10점이 날아가죠. 그러면 객관식에서 사실 3개, 2.5개 틀린 학생보다도 못할 수가 있어요. 서술형 같은 부분에. 그래서 얘가 시험을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서술형 부분에 대해서 먼저 풀 것인지 아니면 객관식에서 쉬운 부분을 주관식 앞에 서답형에서 쉬운 부분을 먼저 풀 것인지 이걸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지 된다. 그래서 중간고사는 서술형 문제가 4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줘야 되고요. 서술형 문제는 뭐 저희가 정석에 보면은 무슨 뭐 증명하고 이런 거는 사실 나오지 않고요. 문제 푸는 것들, 푸는 과정 속에서 범위 같은 것들 들어가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겨울방학 때 이제 애들 여기 목동에서 예섬 여기 3관에서 애들이랑 같이 상상과 합격생들이랑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서술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연습을 많이 했고 실수하는 부분 그 부분을 줄이려고 애들이랑 같이 노력을 했어요. 네, 중간고사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는 50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21에서 23개. 이거는 공통적으로 서술형은 들어가지 않아요. 서술형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21에서 3개를 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되게 촉박하죠.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 시간이 촉박해서 많이 못 풀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래요. 중간고사 여기 뭐 중학교 때는 시험을 보면은 사실 하나 틀리면은 그냥 2개 틀리면 못 본 거잖아요. 그렇죠? 상상고는 그렇지 않아요. 상상고는 하나를 틀려도 무조건 1등급을 맞을 수가 있어요. 네, 하나를 틀려도 1등급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22개가 나왔는데 내가 한 문제를 갖다가 아예 풀지 않고 좀 아리까리한 거 풀지 않고 나머지를 갖다 풀면 시간이 좀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검토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지 되겠죠. 제가 이제 학생들 보면서 학생들 실력을 보면서 너는 23개를 다 풀어야 된다. 너는 21만 풀자. 제가 이렇게 애들한테 좀 지정을 해줘요. 시험 대비를 하면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좀 해줘야지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기말고사는 23개, 그 정도 50분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배움 및 영작 평가예요. 요게 지금 40점인데 이게 뭐냐면 애들 학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제물 같은 걸 제출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쪽지 시험도 봐요. 뭐 쪽지 시험도 10개, 20개 막. 그 다음에 학습 태도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40점 이렇게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얘가 태도가 좀 아주 불량하지 않고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거의 한 7점? 요 정도, 8점? 요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1등급, 2등급 할 때 거기에서는 되게 저 뒤에 있는 40점에 대한 게 되게 차지가 좀 되지만 일반적으로 3등급, 4등급 요 정도에서는 그렇게 커다랗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갖다가 조금 배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걸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 무슨 리포트를 써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이걸 일주일 내내 정말 멋있게 쓴 거예요. 그죠? 네, 논문같이 쓰고 어떤 학생은 1시간 동안 해서 긁어서 쓰고 이렇게 됐으면 그만큼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냐?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일주일 동안 해서 얘는 만족스럽겠지만 얘는 공부를 했겠지만 얘네들은 들어가가지고요 기숙학교잖아요, 그렇죠? 들어가갖고 그 안에서 얘네들은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시간 동안 나는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수학 논문을 갖다가 그 시간에 오래 썼다라는 거는 그만큼 딴 거를 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시간을 갖다가 안배하는 그런 거를 좀 해야지 되죠. 저도 애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 제시해주고 이 정도까지만 해라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간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되게 필요해요. 상상고 이거 지금 상상고 다 보내실 분들인데 이런 학생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여기 너 가고 스케줄을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일주일 동안 지가 거기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그다음에 기자실이라고 있는데 거기 안 가도 돼요. 제가 외출증 끊고 밖에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상상고가 관리 부분에서 되게 미진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같은 경우에 애들이 금요일 날 외박 쓰고 나오면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네, 얘네 학교 천안북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얘네는 그냥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뭐 어떤 애들 PC방 가 있고 그러는데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자 그래서 배움 및 역량 평가가 40점인데 이 40점 부분은 누구나가 어느 정도 다 맞을 수 있고 뭐 쪽지 시험 10개 봤는데 5개 틀렸다라고 해서 애들이 와 선생님 저 다섯 개 틀려서 이제 정신해요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5개 틀려도 그게 그렇게 커다랗게 점수가 0.0면 요렇게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랗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얘네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60분인데 서술형 40점이 있다. 그래서 그 40점이 사실 엄청나게 되게 중요하다. 쓰는 거, 그런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기말고사는 50분인데 50분이만큼 시험 문제는 똑같이 22, 3개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내는 게 아니야.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아, 이거 시험에 꼭 나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도 그 선생님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네, 그렇게 되고 얘네들은 시험 문제가 보통 너 블랙라벨 풀어봤지? 그지? 맞아. 우리 애들 보면 블랙라벨 다 풀고 블랙라벨 정도야. 그쵸? 네, 맞아요. 근데 시험 수준은 블랙라벨 한 2 정도? 네, 3 정도에 있는 문제들은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23개, 2개를 얘네들이 60분 안에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풀려면은 사실 이해해가지고 완벽하게 풀어내려면 20분 이상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풀겠어요? 그렇게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블랙라벨 2 정도, 그 정도 수준의 문제를 갖다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참고로 수상화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 나오는 것이 아니니 그 정도의 수준을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낫고 뭐 수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원, 투니 수원, 투에 좀 집중을 많이 해줘야지 되겠죠. 네, 그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저만 항상 내 밑으로 내리고 있어. 제 1년 동안 그거를 제가 제일 공부보다도 수학은 정말 다 애들이 잘해요. 제가 보면은 얘네들이 하나 틀리면 아까 말했듯이 1등급이고요. 2개 틀리면 한 2등급, 3개 틀리면 이제 3등급이 되는 거고, 4개 틀리는 순간에 이제 4, 5등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평균을 맞으면 5등급이 되는 거예요. 완전 슬프죠, 그렇죠? 뭐 중학교 때 받아보지 못한 그런 점수들이죠. 근데 사실 5등급이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못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수학에서 얘네들 5등급 맞는 애들이 실제로 저희 애들이 모의고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1등급이 나오죠. 일반고 뭐 이렇게 지방에 있는 일반고는 1등급이라도 학교 내신 1등급도 모의고사 1등급이 나오지 않는데 얘네들은 5등급이어도 나와요. 1등급이. 그러니까 수학을 얘네들이 정말 잘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치열하게 이제 되게 싸움을 해요. 보면은 얘네들 점수가 내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게 그 얘네들 1학기 것만 제가 했어요. 작년 거랑 올해 건데 작년 거의 평균이 이제 78.4점이에요. 78.4점. 자, 재작년 거죠. 네, 그다음에 작년 거가 82.7점이에요. 평균이 1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82.7이에요. 이게 평균이에요. 저 점수 맞추면 5등급이 되는 거예요. 82.7. 근데 실질적으로 82.7은 아까 제가 이제 그 수행평가 40점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걔가 들어가면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중간고사에서는 평균이 얘네들이 75점이었고요. 기말고사에서는 65점이었어요. 근데 저게 합쳐져서 지금 2.7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수행평가에서 상당히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A, B가 있는데 거의 A, B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 틀리는 순간에 이제 등급이 뚝뚝뚝뚝 이렇게 되게 떨어지게 돼 있죠. 애들이 밀집이 이렇게 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수학을 정말 애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신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1년 동안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해요. 수학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얘가 내신 문제에서 어떻게 얘가 시험을 맞아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연습을 사실 되게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자사고 같은 게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 학교의 시험의 특성이 얘네들이 정말 달라요. 제가 천안북일도 가고 광양제철도 가고 삼성고도 가고 이랬었는데 얘네들만 사실은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도 내가 가리키고 하면은 충분히 얘네들은 내신을 맞을 수 있겠구나, 1등급 맞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그 제가 이제 수업하는 사이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저랑 수업을 했잖아요. 그쵸? 수업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얘네들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4개 정도는 조금 어려운 게 나와요. 까다로운 게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블랙라벨 스텝 3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까다로운 게 좀 나와요.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그 까다로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면은 그 학습이 잘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저랑 같이 오자마자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죠.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얘네들이 좀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수상 같은 거 보죠. 다 항식이 연산해요. 그럼 자기네들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아니까 또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보면. 그럼 자기가 제가 말하는 거 100 중에서 사실은 85는 알고 15는 사실 모르거든요. 근데 또 안다라고 생각하고 건방지게 자기네들이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또 계속 또 15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제가 개념 설명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얘네들이 모를 만한 거를 제가 잘 안 보는 애들한테 걔한테 던져요. 그러면 걔네들은 분명히 틀리겠죠.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해서 개념 문제나 개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교시 개념 정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교시에는 제가 얘네들 학교 시험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애들이 애들한테 이제 뭐 이렇게 관심을 갖게 하려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줘야지 되죠. 제가 이거 야 작년에 나왔던 거다. 이 재작년에 나왔던 거고 이거 몇 번 나왔던 거야. 3년 동안 나왔던 거야라고 해서 제가 사실 문제의 구성은 얘네들이 학교 시험에 나왔던 부분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집어넣어서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조금 그거보다 어려운 문제들, 학교 내신보다 좀 어려운 문제 형태들을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죠.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제가 이제 주간 테스트를 봐요. 그 주간 테스트는 10문제인데 학교 내신보다 살짝 조금 쉬운 정도로 해서 그 정도로 해서 제가 주간 테스트를 봐요. 대신에 이건 뭐냐면 제가 테스트를 볼 때 그냥 제가 쭉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애들 테스트 하는 걸 보면서 얘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구나. 네, 그 다음에 제가 10문제 그 푸는 거를 네가 다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틀리게 해도 돼요. 어쩔 땐 어려운 것도 되고. 그래서 네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애들을 돌아다니면서 피드백을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간 테스트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20분 하는데 10문제에 20분이니까 20문제면 40분이니까 아까 말했듯이 4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운 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8개는 쉬운 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40분 안에 20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연습을 계속 제가 매 시간 진행을 해요. 네, 그렇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원래 집이 일산인데 제가 이제 목금토 오늘 지금 내려가거든요. 목금토 이제 밑에 있는데 제가 월요일 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애들 다시 불러서 클리닉을 진행을 해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얘네들이 좀 약간 자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야 모르는 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애들이.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모르는 거 아까 시험 문제 푸는 거 보면은 제가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다시 불러서 네, 또는 못 오면은 제가 전화 통화로라도 애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혼자 해라. 이거보다는 제가 너는 이걸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들도 저한테 항상 카톡으로 되게 많이 하는 게 선생님 저는 이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해서 그러면 제가 수시로다가 애들한테 문제를 갖다 제공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이제 하는 역할이 얘네들의 내신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너는 이렇게 대비를 해라 라고 진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을 갖다가 애들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학년 때는 좀 그래요.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애들이 수학은 좀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수상화에서 제가 뭐 이렇게 막 되게 심화 있고 고난이도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애들이 수준도 또 많이 높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제가 테스트하면서 애들 이제 확인을 하죠. 아, 너는 이렇군, 저렇군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교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 교재를 애들한테 선정을 해줘요. 어느 학생들은 너는 블랙라벨, 너는 1등급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애들이 수준이 다 높아서 불라나 이런 거 진행을 하죠. 근데 2학년 되면 정말 신기하게도 저희 1등급 맞은 학생도 있어요. 이번에 3학년 올라갔는데 그 학생도 센으로 공부를 했어요.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센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상하는 사실 엄청나게 치열한데 제가 보면 수 원투는 그거는 너무너무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수학 잘하는 애들, 물론 걔네들이 올라가서도 잘할 확률이 높지만 2학년 때 바뀌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2학년 때 수원투를 미리 준비했던 학생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2학년 가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되게 도움이 되죠. 네. 특히 수원투는 지금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아마 그래도 지금 한두 번씩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건 개별적으로 제가 취약력 파악해서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제가 너는 이런 문제집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제집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건 이제 뭐냐면 이거는 제가 애들이 좀 학교에서 자율학습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기자실에서 자기가 이제 자율학습 같은 거 하다가 모르면 쟤네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으로 애들이 저랑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애들이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가 모를 때 언제든지. 제가 심지어는 술 먹다가도 애들한테 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이제 찍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네, 문제를 갖다가 제가 직접 발견해서 이걸 항상 갖고 다니고 마이너스 네, 2 이거는 항상 제가 거야, 가방에다가 그쵸? 항상 일단은 갖고 우리가 다니면서 이렇게 애들한테 하거든요. 0보다 네, 그래서 크거나 제가 루트 나왔으니까 전주에서 이제 시험 그러니까 대비를 제일 진행을 중요한 하는데 거는 애들이랑 진행을 하고 이제 올라오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일산까지 오는데 3시간 반이 걸리거든요, 전주에서. 그러니까 올라오면 시험 대비할 때 보면은 거의 문제가 한 5, 60문제가 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집에 가자마자 제가 씻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막 이거 문제를 갖다 풀어서 진행을 하는데 네,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애들이 이제 저 없을 때 그때 저랑 수시로 이제 할 수 있는 거고요. 요번 겨울 방학 같은 경우에도 애들이 집에서 공부하다 모르면 저한테 이제 보내죠. 단 이제 제가 이거 야 너네 아침에는 보내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튼간 계속 보내서 수시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결을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애들이랑 같이 저랑 상호 관리하는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6월, 그 다음에 여름방학, 8월 달, 12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일단 제가 3월, 6월 안에 일단은 수원이랑 수투, 상하도 물론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상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상하 그 부분은 뭐 방학 때라든가 아니면 또 겨울 방학 같은 때 그때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코치를 해주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 시험 볼 때 일주일에 수업이 한 번이지만 일주일에 수업을 원래 한 번씩 진행하다 개념이 끝나면 시험 보기 전에 한 2주 전부터는 제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토요일 날 그 시간 동안 계속 제가 애들한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 부분. 그래서 이제 그거 하면서 계속 애들 피드백을 진행을 하고요. 제가 틀렸던 문제들, 학생들이 틀렸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 제가 다시 편집을 해서 애들 오답 노트로 보내줘요. 그건 이제 어머님들한테도 제가 이 학생은 숙제를 이렇게 냈고 얘가 필요한 문제가 이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어머님들한테도 보내주면서 서로 소통을 해요.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수 원투는 개념을 자기가 확실하게 해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역점을 주고 수 원투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뭐 한 번 들었던 학생들도 상관이 없고 새로 들은 학생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만 하는 건 아니고
개념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저희가 4점 킬러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예, 그 부분에서는 하기는 좀 힘들고 그게 토대가 되는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줄 거고요. 아까 이제 수상화 같은 경우에 내신 시험은 아까 블락 2 정도 그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 2 2학년 같은 경우에 시험의 수준은 그렇게 높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 나오느냐 그런 거 절대 나오지 않고요. 그냥 4점인데 일반적인 4점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풀 수 있는 4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수상화 시험 문제가 훨씬 어려운데 이상하게도 애들은 수원 2를 되게 어려워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수원 2에 대해서 네, 좀 집중을 해줘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상산브레인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형만입니다. 이제 예비고1 학생들 상산고 입학을 하기 위해서 또는 고등학교 입학 후에 최고의 어떤 국어 결과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국어라는 과정을 어떻게 준비할지,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이제 예비고1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저는 자제분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안내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동이나 대치나 전주나 이제 입학을 앞두고 학생들하고 2달 정도 윈터 시즌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학원을 다녔다가 윈터 시즌으로 접근을 해서 예비고1을 준비한 친구들도 있고, 중학교 과정에서 어떤 준비 과정 없이 그냥 학교에서 준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을 가지고 늘 좋은 결과를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받아오다가 자기가 국어를 잘하는 줄 알고, 그죠? 자기가 시험을 잘 본 거랑 국어를 잘하는 거랑은 좀 별개인데, 자기가 국어를 잘하는 줄 알고 이제 상산고 입시를 통과한 후 내신을 준비하겠다고 온 친구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친구들이 국어라는 과목에서 내신 상위권 또 수능 상위권에 올라가기 위해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국어 공부에 힘써야 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간 이후에 자제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능이라는 어떤 과정까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상산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우리 학원에서는 상산브레인에서 상산고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있지만 천안명인학원에서는 북일고 학생들을 또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원장님 따라서 미래탐구학원부터 시작을 하면서 대치동에서 수업을 쭉 하다가 자사고를 한번 수업을 해보자 해서 상산고를 시작한 지 이제 8년 차입니다. 그리고 북일고라든가 또는 여타 자사고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왔는데요. 그 중에서 상산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꼈던 바, 그리고 앞으로 예비고 1 수업으로 자제분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하나 빌드업을 해나갈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어머님들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거는 합격의 과정이에요. 이게 2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고나 영재고, 우리가 상산고라는 학교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생각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과고 영재고를 포지셔닝으로 잡고 계신 어머님들께서는 일단 트라이를 합니다. 근데 거기보다 안 되겠다, 좀 쫄려 했을 때는 분명히 낮추겠죠. 거기서 또는 의사 쪽으로 어떤 장래희망을 분명히 잡고 있는 친구들은 상산고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제일 위험한 경우는 2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죠. 목동에서도 그렇고 대치에서도 그렇고, 상산고를 쓴다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거의 풀 메이크업 되어 있고 생활기록부가 최소 15장에서 20장 정도 예쁜 생기부를 갖고 있는 아이들만 쓸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냥 어떤 입시에 대한 전략이나 계획 없이 한번 써볼까 했는데 내신이 너무 좋은 바람에 덜컥 붙어버린 거죠. 그랬을 경우에 국어를 시험만 잘 봤던 아이와 중학교 때부터 차근차근 초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서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이라든가 또는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독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메이크업 되었던 아이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만 짧게 1주에서 2주 정도 디립다 외웠을 때 점수를 잘 받은 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올라와서
하나하나 1학년 때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독해력에서 차이가 갈리게 됩니다.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상산고등학교 학생들의 2021년도 평가 내용이에요. 어머님들께 드린 유인물에도 있을 건데요. A등급이 60.8%고 B등급이 36.7%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상산고에 합격한 아이들의 1학년 성적만 놓고 보면 대다수가 90% 가까운 아이들이 A와 B등급에 몰려 있다는 거죠. 학교 평균을 가지고 보면은 상산고등학교의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학교 평균,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도 비슷하고 학교 평균이 90점대가 올라갑니다. 90점대가 평균이에요. 그럼 이 학교에서는 또 한 가지 또 아이들의 평가 기준을 놓고 볼 때 당장 이제 3월 첫째 주 되면은 다음 주나 다음 주쯤 이제 첫 주 내지 둘째 주쯤 시험을 볼 건데요. 3월 모의고사를 탁 치르게 되면은 1컷이 보통 원점수 기준으로 90점대를 살짝 올라가는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보통 1컷이 한 90점에서 92점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학교 평균이 1컷을 상회하는 결과치를 받아냅니다. 그럼 이 안에서 아이들이 국어를 준비를 했던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이 아이들의 그 성적, 내신이라든가 수능이라든가 갈리든가 그거는 2학년 올라가는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경제지문이나 사회과학지문부터 본격적으로 갈리기 시작을 해요. 1학년 때까지는 최소한의 이 정도 점수대들을 보통 받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60.8, 36.7 이게 작년 상반기의 성취도인데 이 성취도에서 아이들이 좀 더 높은 데로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내신이란 건 올, 다 맞거나 하나 틀리면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문제더라도 3.1점 차를 틀리냐 3.2점짜리를 틀리냐에 따라 2등급으로 나뉘는 그런 식의 좀 까다로운 시험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준비 과정인데요. 일단 뭐 내신 상위권을 위한 준비, 다음 모의고사 1등급을 위한 준비. 아이들이 이제 본인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은 언제나 잘해왔고 늘 칭찬을 받아왔고 자신의 주체성이라든가 자아 정체성이 상당히 뚜렷하게 정립된 아이들이 자사고를 합격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8년 동안 그런 아이들만 만났으니까요. 근데 이제 내신 등급이 안 나와 버리기 시작하면은 그 자신의 주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부모님들과의 관계성도 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꽉 1학년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모의고사 1등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평균이 1컷을 넘어서는데 이렇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평균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1컷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만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제 싸워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죠.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 줘야 되느냐 간단하게 빠르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보이실까요? 국어는 우리 학교는 일단 내신이 4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산고등학교에서 내신을 준비한다는 건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과 대동소이해요. 왜냐면은 학교마다 자사고마다 문제 스타일이 있고 학교마다 어떤 학풍이라는 게 반영되기 마련인데 예를 들어서 북일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만 가지고 디테일의 끝까지 물어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산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만 가지고 물어보지만 교과서 외적 증거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해요. 허생전이 나온다. 허생전이 나오면 연암 박지원의 실학사상, 조선 후기의 경제구조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기나 선택지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외부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외적 증거를 활용해서 선택지가 길어지고 시험지 자체의 분량이 상당히 많아져요. 해서 우리 목동 지역도 뭐 신목고라든가 여타 동네에서 괜찮은 고등학교 시험지를 몇 개 기출문제를 뽑아서 보면은 많아야 8장, 8페이지, 길면 10페이지 정도거든요. 근데 상산고 같은 경우는 시험지 페이지 수가 적으면 13쪽, 많으면 14쪽, 15쪽까지 넘어가요. 그러면 짧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정보를 처리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완벽한 정답을 찾아내기 위한 훈련, 반복적인 훈련과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탁 잡아낼 수 있어야겠죠. 그렇게 내신 대비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단순 암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해력까지 같이 길러낼 수 있는 내신 대비를 아이들과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춘향전 기출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어머님들께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단순하게 춘향전 아니 모르니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게 되면 문제의 어떤 퀄리티가 중학교 때하고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가 상당히 길어지고요. 이거는 지금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편집을 한 건데 한 페이지에 들어가게 된다면 시험지의 반 페이지를 그냥 쫙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보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낯선 콘텐츠들이 선택지로 바로 제시가 돼요. 해서 지금 겨울방학 끝나는 시점에 상상고 입학이 한 한 주 정도 늦어지는 바람에 학생들과 그러면은 쌤이 너네들에게 시조와 고려 말부터 조선 전기 후기까지 시조에 대한 공부를 한번 다시 시켜줄게. 그렇게 정리를 좀 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낯선 콘텐츠가 선택지로 나왔을 때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훈련들을 같이 또 해나가게 됩니다. 의문의 변동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어떤 표준 발음으로 어떻게 발음이 됩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선택지를 적용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요구를 하고요. 마찬가지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어떤 발음이 표준 발음이 뭔지, 그 발음이 어떤 원리와 원칙이 적용돼서 소리가 그렇게 났는지, 그 다음에 소리값의 개수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끔, 문제 자체가 이렇게 까다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공부를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2학년 학생들, 지금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간 친구들이죠. 이제 아무래도 1학년까지를 우리가 예비 중3 학생들이니까 1학년에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 11월 모의고사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지문이 있어요. 비문학 경제 지문이고요. 여기서 나왔던 건 손해보험입니다. 경제 지문인데 손해보험 지문이 나와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 모의고사 지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상상고 같은 경우는 보여드린 것처럼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내신에서는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활용을 해요. 그러면 비문학에서는 자제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좀 해나갈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기 중에는 비문학을 공부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왜? 상상고등학교 내신을 준비한다는 건 8주, 많게는 9주 동안 그 교과서와 교과서 외적 작품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르게 해도 시간이 빡빡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학 같은 시간대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스펙트럼의 비문학 제재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해서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 언어 등 여러 가지 텍스트들을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상상고 학생들과 고3 학생들까지 데리고 수능을 해보니까 가장 취약한 파트가 경제예요. 그리고 여러 설명회를 어머님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5년 동안 나왔던 경제지문 콘텐츠들, 그리고 수능 오답률 탑 10을 보면은 결국 경제를 다 맞췄냐 아니냐에서 1등급이냐 아니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뭐 학기 중에는 비문학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거,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하지 않기도 한다는 점. 근데 막상 상상고 아이들 모두를 보면은 다 누구나 모의고사에서 만점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학교 평균이 1컷이었기 때문에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 맞춰내는 경우도 있지만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비문학부터 부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단 과학기술 지문은 아이들이 절대로 틀리지를 않습니다. 어머님들께서 원체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에 관한 선행을 시켜놓으셨고 그걸 활자화된 텍스트로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비문학이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학 경제를 잡지 못하면 만점을 받기 어렵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고든 자사고든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출제된 비문학 경제의 주요 지문 제재인데요. 계속 그래요. 2018년도부터 쭉 나오죠. 2018년부터 19년도 채권 채무 관계, 20년도 BIS 비율 규제, 다음에 21년도 손해배상,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상고 1학년 학생들을 포함한 전국에 있는 현재 고2 올라간 학생들이 11월 모의고사를 치렀을 때 경제지문, 여기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부러졌습니다. 이걸 잡아주냐 못 잡아주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면요, 1기, 2기, 3기로 나눴는데 일단은 학생들을 가장 기초부터 빌드업을 해나갈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들이 다 되어 있을 거고 공부를 하겠다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모일 거기 때문에 서정문학부터 시작해서 서정서사 그 교술 관례에 대한 기본 이론에 대한 정리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아예 새 사람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문법에 대한 기초 이론을 통해서 앞 1월 달부터 이제 6월 달까지 1기를 마무리를 짓고요. 2기가 되면은 이제 중세국어를 읽어 나갈 수 있는 기초적인 훈련을 좀 시켜 놓고요. 3기가 되면은 실전 수능 모의고사를 강독하면서 그거에 대한 변형 문제들을 매 2세트씩 쭉쭉 풀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특히 이제 이때 되면은 어법, 문학 이것보다는 비문학, 특히 경제 중심의 콘텐츠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딱 봤을 때 아, 쌤 괜찮아요. 할만해요. 풀만해요. 자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총 3기에 걸쳐서 프로그램을 조각을 하고요. 1월 달에 자제분들이 이제 입학생으로서 신분이 바뀌게 되면 같이 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자료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이제 오늘 말씀 올릴 걸 다 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희 원장님께 말씀 주시거나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어머님께 직접 연락 드릴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 잘 들리시죠? 마이크로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일단 저는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드릴 정유용 소장입니다. 자, 일단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고교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고등학교는 영재학교, 전국단위 자사고, 그리고 외고, 국제고, 지역자사고, 일반고, 마지막으로 특성화고 이렇게 7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에 일단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 학교가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수학 올림이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현재는 수학 올림이 없어도 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아이들이 갔을 때 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재학교는 지금부터 이미 입시가 거의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전국단위 자사고는 인문이나 자율계열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의대나 서울대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단위 자사고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사고, 상산고, 하나고, 외대부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국 4대 자사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고는 경제나 법, 정치, 외교 이런 쪽으로 특화된 아이들이 가는 학교고요. 외고에서 아직도 의대를 갈 수 있다라고 그런 착각을 심어주는 학원들이 있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국제고는 솔직히 좋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갔을 때 아이들이 인풋에 대비해서 아웃풋이 굉장히 좋지 않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가서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었기 때문에 딱히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지역자사고는 그냥 조금 좋은 일반고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근처에 뭐 한가람고나 이런 학교들이 지역자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닥 일반고랑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고는 내신에 자신이 있을 경우에만 가는 것이 좋아요. 중학교 내신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상황에서의 중학교 내신이라고 생각했을 때 평균 99점 이하는 안 가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중학교 지금 내신 아마 학교 알림이 들어가셔서 90점 이상, 그러니까 A의 비율이 몇 %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교생의 50% 이상이 A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균 90점이라면은 평균 90이라면은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아이가 고등학교 갔을 때 어차피 그 아이는 고등학교 가도 절반 수준밖에 못 합니다. 그럼 절반이라고 했을 때 5등급 정도라고 생각하시면요. 이쪽 목동 지역에서 학교 내신, 고등학교 교내 내신 5등급이면요. 어디에도 못 갑니다.
그냥 재수해야 돼요. 이게 실제 제가 생각하는 일반고를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평균 한 97점 이상 정도 나오는 애들이 일반고 갔을 때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솔직히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어느 학교도 가기 힘들어요, 대학을. 특성화고는 뭐 마이스터고나 뭐 인터넷고나 조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별로 관심 없으시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인지를 생각하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일단 내신이 올 A인 경우에 100점에 가까운 A라면은 일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에서 내신 잘 따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든가 아니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95점 정도라면은 자사고 가는 게 더 유리해요. 이 95점 정도라면은 내신에 완전히 특화된 아이는 아니지만 내신은 어느 정도 본인이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학교에서 하는 교내 활동을 충분히 잘 챙겨서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90점에 가까운 아이라면은 일단 수시는 포기하세요. 그냥 정시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전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진행하는 아이들은요. 얘는 어차피 고등학교 가서도 하기 힘들어요. 그냥 정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로 활발하게 굉장히 진행하는 아이들은 자사고 가는 게 유리해요. 내신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교내 활동을 챙겨서 원하는 대학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게 유리하고요. 만약에 교내 대회에서 거의 모든 걸 수상하는 아이다라고 하면 영재학교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영재학교를 쓰고 자사고 라인을 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영재학교만을 바라보시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영재학교는 이미 포기하신 어머님도 계시겠죠. 그냥 요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 선행학습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느냐. 굉장히 빠른 아이라면은 저는 자사고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사고는 일반고와 다르게 커리큘럼 자체가 굉장히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자사고를 갔을 때 좀 더 잘 할 수 있고요. 경시 위주로 탄 아이들은 영재학교, 그리고 늦었지만 꼼꼼히 하는 아이들이 일반고 갔을 때 좀 더 유리합니다. 자, 만약에 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아이라면요. 그냥 빨리 상담을 받으시는지 예체능 준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어머님들이 하시는 가장 많은 오해, 제가 설명회 끝나고 가장 많은 질문을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로 일반고 가서 내신만 잘 받으면 좋은 학교 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잘 받는다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근처 학교들 대부분 내신으로 서울대를 가는 인원 비율은요. 정말 많으면 3명입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3등 안에 들어야 서울대 또는 의대를 가요. 그럴 만큼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때 최소한 평균 99 이상은 나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진짜 내신을 잘 받는다는 게 전략적으로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때 일반고를 가서 내신 잘 따서 좋은 대학교를 보낼 것이다 라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두 번째로 정시가 점점 확대되니까 비교과는 별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비교과는 앞으로 없어진다. 교내대회 없어진다. 내신에도 어디에도 활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해봐야 나중에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 때 할 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중학교 때 비교과 활동을 해보고 교내대회를 많이 출전을 해봐야 고등학교 가서도 스스로 챙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중3 때 나갈 수 있는 대회는 다 나가보는 게 좋아요. 수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해봐야 고등학교 가서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느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학종은 내신 좋은 학생이 가는 것이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신만 좋은 학생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이외의 나머지 비교과들이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네 번째로 A학교는 작년에 정시로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보냈으니까 정시학교다?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님들 아이가 들어갈 때는 4년 전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어머님들이 아니면 어떤 학원에서 작년 입시 결과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상산고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상산고는 정시학교다 엄청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수시로도 아이들 굉장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입시 실적을 보니까 그 학교는 별로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수시 학종 준비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수능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수능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요, 실제로 현역 아이들 중에 20%가 안 돼요. 다 재수생, N수생들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정시를 준비할 거면은 1학년 때부터 완벽하게 정시라인을 타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학원, 옆집 엄마, 앞집 엄마, 뒷집 엄마 이런 분들이 굉장히 자기 경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 경험은 전부 다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만 알려줍니다. 또는 본인들이 겪은 것 한 가지로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최대한 걸을 건 걸으시고 들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영재학교는요. 경쟁률 작년 같은 경우에 전체 평균 경쟁률이 재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비해서 한 개밖에 못 써요. 예전에는 여러 학교를 쓰고 여러 학교 중에 선택해서 2차를 보러 갈 수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렇게 한 군데밖에 못 쓰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평균은 떨어졌지만 실제 경쟁률은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영재학교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학생 비율을 보시면은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어머님들이 절대 안 보낼 학교 몇 가지를 제외하면 광주 영재학교는 제가 아예 안 넣었고요. 대구 영재학교나 아니면은 뭐 한과영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지금은 꺼리는 편이에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멀기도 하고 지역 특성이 있고 지역 전형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서울에서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제외하고 또는 서울영재학교 제외하고 나머지 학교들만 생각했을 때 100명이 안 돼요. 여학생 인원이. 그럼 전국에서 100등 안에 들어야만 영재학교를 갈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실제로 올라가서 영재학교 여학생들이 그 내신에서 학교 자체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경우는 정말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랬을 때 영재학교를 여학생이 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자사고 쪽을 추천을 드려요. 자사고는 작년 모집 결과를 봤을 때 경쟁률이 모든 학교가 다 올라갔어요. 자사고 폐지된다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없어질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있긴 해도 아직까지 자사고를 능가할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물론 영재학교가 더 좋은 학교는 맞아요. 하지만 자사고에서 그 입시에 특화된 학교라는 거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경쟁률들은 모든 학교가 다 올라갔고요. 요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제 고등학교를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를 정리해 드리면요. 일단 첫 번째,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재정리해서 항상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서 자기주도로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학생이 있고요. 두 번째로 스스로 공부를 하진 못하지만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학생. 대부분 아마 이쪽이실 거예요. 세 번째는 머리는 좋지만 노력하지 않아 성적이 오르지 않고 다른 관심사에 눈을 돌리는 학생. 이렇게 세 가지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유형의 아이들이라면요. 그냥 놔두세요. 어딜 가든 다 잘해요. 얘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둬도 정말 잘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아이들이라면요. 이런 아이들이 특목고 가서 자사고에 가서 훨씬 더 잘합니다. 집에서 아무리 이것저것 시킨다고 해도요. 그건 점점 아마 중학교 2학년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중2병 정말 심각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의 이야기는 모든 게 다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중3 되면은 이게 좀 더 심해지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이 말을 안 듣습니다. 점점 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커리큘럼으로 잘 짜여진 학교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머리는 좋지만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학생이라면요, 그냥 얘는 원래 머리가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쪽을 시키시는 게 더 나으세요. 자, 요건 농담이고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요, 주요 과목은 잘하지만 나머지 과목에서 실수가 많은 학생이냐? 그렇다면은 저는 일반고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정시 라인 타시는 게 좀 더 유리해요. 두 번째, 주요 과목 중에 수학을 잘한다 라고 하면은 대부분 과고나 영재학교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반고 생각하는 게 유리합니다. 과고, 자사고, 영재학교에서 주요 수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내신 과목이 성적이 안 나오면은 절대 원하는 학교 못 갑니다. 차라리 일반고 가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주요 과목 중에 국어, 영어, 사회를 잘한다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외고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솔직히 일반고가 더 유리합니다. 단편적으로 그 몇몇 과목만 잘하는 학생들이 특목고에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과목들 때문에. 자, 전 과목이 고루 우수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내신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일반고로 가는 게 유리하지만 95점에서 99점 사이 이런 아이들은 자사고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전 과목이 비슷하지만 간신히 A 정도만 나온다. 이런 학생들 일반고 갔을 때는 100% 실패합니다. 차라리 자사고 쪽에 가서 나머지 비교과 활동 챙겨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간간히 실수하는 과목에서 B가 나올 때가 있다. 인 경우에도 솔직히 학생부 종합전형 쪽을 노리시는 게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이 BC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한다면요, 그냥 예체능 시키세요. 그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작년 입시의 방향은요, 자소서도 중요하지만 일단 생기부가 먼저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생기부 자체를 챙기기 힘들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써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얼마나 어필을 했고 선생님이 얼마나 아이를 잘 생각해 주었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있었겠죠. 특히 양정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아이들이 그 생기부가 다 똑같았어요. 근데 몇몇 아이들은 특출나게 다른 멘트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전부 다 합격을 했어요. 작년에 제가 양정 아이들 상산고와 외대부고 합해서 5명을 보냈거든요. 그 아이들은 대부분 다 그 다른 양정 아이들과는 좀 다른 그 양상을 보였던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는 면접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면접이 어려워진다라는 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의 그 말하는 수준이 점점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잘 푸는데 그 푼 문제를 설명해 봐라 하면은 제대로 설명하는 아이들이 정말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면접 연습은 미리부터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본인의 관심 분야에 특화된 학생들이 더 잘 선발이 되었습니다. 꿈이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있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이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평생 가져갈 꿈은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관심사가 어떤 게 있고 그 관심사에 대해서 아이가 얼마나 많이 찾아보았는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을 잘하는 학생, 특히 핵심을 정리해서 말을 잘하는 학생이 훨씬 더 면접에서 유리한 그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제가 매년 느끼는 거지만 어머님들이 처음에 오셔서 상담을 하실 때 우리 아이는 말을 굉장히 잘해요 라고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제가 면접 연습을 시켜보면요, 그냥 말이 많아요. 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가 말이 많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실제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는 A라고 하면은 B를 정말 유창하게 말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 봤을 때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면접 끝나고 나와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어땠어? 라고 하면 네, 대답 굉장히 잘했어요. 뭘 물어봤고 어떻게 대답했는데? 그럼 한숨이 나옵니다. 자,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은 불리합니다. 위에 거랑 위에 말이랑 아랫 말이랑 좀 뭔가 모순되는 것 같지만 훈련이 잘 되었다는 거는요, 그냥 정말 기계적으로 답변하는 아이들. 이게
A를 물어보는 경우에도 정말 본인은 A를 B로 여태까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냥 B만 대답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접관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배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 게 좋아요. 책을 많이 읽어본 학생은 본인이 어떤 읽어봤던 책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소개서 준비는 일단 현재 자소서를 위한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요. 현재 장래희망이 무엇이고 그와 관련된 교과목에 대해서 세특이 2학년 때까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에서 괜찮은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게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책 또는 교내 대회에서 그런 부분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3년간 했던 동아리 활동이 무엇이냐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장래희망과 연계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3학년 때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쓸 내용이 생겨요. 네 번째, 3년간 교내대회 출전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출전 경험이 결국에는 자소서에 꺼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저녁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냉장고를 열었는데 김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뭐 김치볶음 김치찌개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잘 만들 수가 있겠죠. 물론 음식 솜씨가 좋아야겠지만. 자, 어쨌든 대회 출전 경험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야 할 말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소서에 쓸 내용이. 진로와 관련된 책을 읽은 적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면 올해 독서 리스트를 제대로 만드셔야 하고요. 독서는 제가 기준으로 삼는 거는 대입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학기에 20권입니다. 그래서 3년 100권을 목표로 잡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미 1학년, 2학년 지나갔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쨌든 어머님들의 목표는 고등학교기도 하지만 대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 쓸만한 내용 20권 정도씩을 학기당 그 독서 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 3학년 때 읽는 모든 책들은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독서록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면은 올해 읽는 모든 책들을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 넣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독서 리스트를 짜주시면 됩니다. 자, 문이과적 성향을 드러낼 소재가 있느냐. 이거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문과 쪽으로 지원을 한다 또는 이과 쪽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했을 때 반대 성향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한 가지 정도는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각 항목별 이 내용들이 소재로 쓰일만 하는가를 정리해 보셔야 되는데 다음 예를 보시면은 좀 쉽게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들을 해왔느냐를 쭉 정리해 봅니다. 이런 활동들이 쭉 있어요. 만약에 이랬을 때 우리 아이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써먹을 수 있는 거는요. 요 정도입니다. 3개 정도. 좀 밑으로 잘못됐는데 3개 정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다 라고 했을 때는 대략 이렇게 4개 정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은 아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활동을 잘못했던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3학년 때 장래희망을 바꿔서 쓰든지 또는 새로운 활동들을 하든지.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아이가 했던 활동 목록 리스트를 먼저 만들어 보시고요. 거기에서 어떻게 나머지 거를 자소서에 쓸만한 내용으로 가공을 할 것이냐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드시면은 그냥 저한테 오시면 돼요. 알아서 만들어 드립니다. 자, 면접 준비는요. 자소서가 최대한 빠르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 정리가 끝난 다음에 본인의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를 문장 하나마다 전부 다 문제를 만들어 봅니다. 쭉 다 만들어 보면은 여기에서 거의 벗어나는 문항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 목동 지역에서 제가 파이널 준비했던 전원 100% 다 합격했어요. 한 명도 떨어진 학생 없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미리부터 시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산고의 경우에는 독서 면접이 따로 있어요. 독서 면접은 시사적인 지문을 하나를 제시를 해주고 그 시사적인 지문에 관련된 책 또는
본인의 생각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신문 사설이라든가 최근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랑 관련된 책을 굉장히 많이 읽도록 시키는데, 또는 저희가 이제 3월부터 면접반을 미리 오픈을 해서 준비를 할 건데, 그 오픈된 면접반에서 다양한 자료를 제시를 해주고 그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줄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따로 학원 쪽에 연락을 하시면은 따로 개인 컨설팅을 잡아서 아이가 여태까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상산브레인 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하는 한창석 선생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까 그 생명원 선생님한테도 그 과학에 대해서 들었겠지만 상상고가 올해부터 좀 과학 수업 체계가 좀 변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네. 원래 이제 1학년 때는 다 어느 학교나 다 통합과학을 주당 4시간씩 해서 1학기 때 4시간, 2학기 때 4시간 이렇게 진행을 똑같이 하고요. 2학년 때 좀 많이 변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화학, 물리, 생명, 지구과학 4과목 중에 3과목을 선택해서 1년 수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한 학기에 끝내는 과정으로 변했어요. 그게 이제 2과목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수업을 했었는데 서울대에서 2과목에 가산점을 준다는 발표를 하고 나서 이제 2과목을 시험을 보려면 2학년 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고가 1학기 때는 원과목,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 물리원 중에 4과목 선택이에요. 단 한 과목 사탐은 무조건 선택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과학탐구는 3과목에 사탐 1과목 이렇게 선택을 해서 주당 4시간씩 해서 1학기 때 끝내는 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학기 때 2과목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이렇게 올해부터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작년 그 과정하고 올해 과정 이제 집중 이수가 되면 아무래도 시험당 범위가 늘어나다 보니까 준비해야 될 게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상상고를 대비를 하시려면 조금 더 저도 이제 작년까지 막 선행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러진 않았는데 이게 집중 이수가 되다 보면은 공부할 양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좀 선행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이제 3학년 때는 심화과학, 고급과학, 과학실험 이렇게 과목을 만들어 놔서요. 한 과목은 원 과목 수능 대비, 그 다음에 고급과학은 뭐 2과목 수능 대비, 그 다음에 과학실험은 상상고도 이제 수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꽤 늘어나고 있으니까 수시 대비를 위해서 과목을 이렇게 3과목씩 나눠서 3학년 때는 진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상상고가 이제 2학년 끝나고 나면 정시로 갈 학생과 수시로 갈 학생들 좀 어느 정도 구분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정시로 가는 학생들은 여기서 정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 대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수시로 가는 학생은 심화과학이 아마 수시 대비 과목일 거예요. 그래서 뭐 상상고 거의 80% 이상이 의대 목표다 보니까 심화과학에서 심화생물, 심화화학 이렇게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학년 때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과학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통합과학은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중학교 과정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이 한 30% 정도 들어오는데 상상고 통합과학 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교과서 내에 있는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만 지문들을 막 꼬아서 낸다든지 아니면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거기서 좀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통합과학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럼 학부모님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게 그럼 통합과학을 지금 대비해야 되지 않냐. 우리 학생은 내년 1학년인데. 근데 통합과학에 보시면 화학, 지구과학, 뭐 화학, 물리, 생명과학 다 이 네 과목의 단원 그 선생님들이 주당 1시간씩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화학원, 물리원, 생명과학원, 생명과학은 투 내용도 조금 살짝 통합과학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화학원, 생명과학원, 물리원 정도를 선행을 해 놓으면 통합과학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 때 집중이수제로 바뀌어서 원과목을 지금 공부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미리 선행을 한다면 원을 해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그 원을 하면서 통합과학 내용도 다뤄주니까요. 그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담당하는 게 화학인데요. 화학은 화학이고 생명이고 물리고 지구과학이고 다 4개의 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생명은 유전 파트가 어렵다면 화학원은 1단원이 제일 좀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저도 올해 이제 겨울방학에도 상상고 예비고 1 학생들 데리고 화학원을 수업을 했는데 1단원을 진짜로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한번 했던 학생들도. 그래서 1단원하고 4단원 이게 좀 잘렸는데 1단원하고 4단원이 좀 제일 힘든 단원이 돼요. 그래서 1단원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그 양적 관계 문제가 하나 킬러 문항으로 나오고요, 수능에. 4단원에서 중화 반응에서도 양적 관계 문제가 하나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단원이라서 상상고 올 정도 이제 대비를 할 정도 학생들이면 2단원, 3단원은 그 수업할 때 그렇게 막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1단원 할 때 애들이 많이 좀 어려워해서 그래서 좀 저희가 이제 2학년 1학기에 바로 1단원 시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어려운 1단원, 4단원에 좀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다고 2, 3단원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요. 1단원, 4단원을 조금 더 집중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상상고 올해 일단 그 시험 그 결과인데요. 1학기 뭐 통합과학은 실제로 애들이 실수하지 않으면 원래 안 틀려야 돼요. 상상고 올 정도 학생들이면. 그래서 뭐 평균이 86.3에 뭐 90점 이상이 43.3%인데요. 실제로 하나 틀리면 1등급 맞기가 조금 어렵고요. 통합과학은요. 그리고 나면 화학도 1학기 평균이 85.2점인데 이거는 올해까지는 집중이수가 아니라 한 단원씩 이렇게 시험을 봤거든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 1단원, 기말고사 때 2단원 합산해서 나온 점수이기 때문에 1단원은 평균이 그렇게 많이 높진 않았어요. 근데 2단원에서 애들이 대부분 올해 2단원 만점이 50 몇 명인가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평균이 높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제 작년이죠. 올해부터는 집중이수로 바뀌어서 중간고사 때 1단원, 2단원을 합쳐서 시험을 보다 보면 조금 평균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하나 정도 틀리면 화학은 1등급 나왔었어요. 그래서 특징은 하수준 당연히 문제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중상, 상인데 상상고 같은 경우는 최상 문제, 양적 가능 문제가 한 6, 7개 정도 나왔었어요. 중간고사 때. 그러니까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나오는 그런 문항들을 약간 변형시키든지 아니면 그대로 내든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그래서 한 6, 7문항을 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내용은 알아요. 공부를 한 학생은 내용은 아는데 50분 안에 28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안에 또 심화 문제가 6, 7문제 있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틀리는 학생들도 있고요. 실수 때문에 틀리는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화학을 준비할 때는 시간 싸움 그러니까 어떻게 50분 안에 다 풀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수 어떻게 줄여야 할지 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저희가 이제 3월 다음 주부터 진행을 해서 14주 동안 화학원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14주 동안 이렇게 어쨌든 강의 계획은 짜놨는데요.
1단원이 한 4주 정도, 그 다음에 4단원은 좀 단원이 더 좀 길어서 5주 정도. 그래서 1단원, 4단원에 거의 한 3분의 2 정도를 투자할 예정이고요. 2단원, 3단원은 5주 정도면 내용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는 학생, 만약 자녀분이 처음 하는 학생이면 1단원 수업하다가 여기 심화관계증 가면 되게 막 힘들어해요. 제발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좀 쫓아오게 하면. 저희 그 예비고1 대상으로 지금 수업을 하는데도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서 1단원 수업을 하다 보면. 그리고 제가 수업을 처음 수업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막 낮춰서 수업하고 이러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 쉬운 거 위주로 하다 보면 상상고랑 아예 안 맞아요. 상상고 자체 내신 문제가 여기서 나오는데 제가 여기서 수업해본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업은 지금 예비고1이니까 중3 학생들 대상이라도 수능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수능에 나오는 킬러 문항까지 다 14주면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이제 수업 당일날 뭐 최소 1시간 전에는 학원에 나오니까 1시간 전에 와서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쫓아가라고 좀 해주시면 될 것 좋겠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상상고는 대부분 90% 이상이 이과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과에서 제가 학부모님 설명할 때마다 여쭤보는 게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고 여쭤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과에서는 수학이라고 하시겠죠. 근데 그 다음이 뭐냐고 여쭤보면 여기서부터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은 당연히 이과에서는 과학입니다. 아까 내신도 2학년 1학기 때는 수학이 8단위가 들어가요. 근데 과학은 3과목이 4단위씩이면 합치면 12단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를 잘 가기 위해서도 내신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따놔야 되잖아요. 그 내신의 제일 비중이 큰 게 과학이고 정시에서도 2014학년도 그러니까 개정 이전하고 개정 이후에 서울에 있는 이제 상상고 오는 학생들 대부분 목표가 의대다 보니까 의대가 있는 학교들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물론 수학이 비율은 제일 큽니다. 근데 그 다음은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못 보고 나서 의대를 가기는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상상고에서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과학을 1등급 목표가 아니라 만점을 목표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몇 년째 상상고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2학년 때 그 내신 대비를 잘 쫓아온 학생들은 3학년 때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잘 봤습니다. 그래서 2학년 안에 과탐 같은 경우는 만점을 만들어 놔야 정시에서 의대 목표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2학년 때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중3 때 어쨌든 화원을 못해도 한 번, 두 번, 최소 2번은 하고 한 번 해가지고 완벽하게 자기게 되는 학생이 거의 없겠죠.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최소 화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투 과목 같은 경우는 2학년 2학기 때 하는데요. 그 투 과목도 내신 대비를 위해서 좀 해 놓으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자녀분이 저는 의대가 아니라 죽어도 서울대를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시면 투 과목을 좀 자기 자녀분이 수능 볼 과목은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등급 컷은 대체적으로 다 한 문제가 1등급 컷 나왔는데요. 상상고 목표로 오는 학생들하고 대부분 다 의대 목표다 보니까 등급 컷이 중요한 건 아니고 만점을 맞아야겠죠. 과탐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과탐은 학생들한테 만점을 목표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과목 선택, 나중에 2학년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까? 과목 선택은 일단 수시를 목표로, 뭐 2학년 때부터 수시를 포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수시를 목표로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생물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음에 연관 있는 게 화학이니까 2학년 때는 그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3학년 때 수능은 정시를 만약 이제 틀어서 정시를 목표로 하신다면 수능은 자녀분이 좋아하는 과목, 그냥 잘할 수 있는 과목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과목은 자녀분이 잘하는 과목은 수능을 보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선택자별 응시자 현황이고요. 보시면 물리랑 화학은 점점 줄어들고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많이 보고요. 그래서 이 상상고 학생들도 고2 때까지는 수능을 뭐 화학 생명 본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고3 때 되면 생명 지구과학, 화학 지구과학 이쪽으로 좀 바꾸는 학생들도 꽤 돼요. 그래서 정시에서 과목은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14주 동안 화원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제발 아주 꼼꼼히 진행을 할 겁니다. 이론 자체도 되게 꼼꼼히 이해할 때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수능 아까 얘기했지만 킬러 문항까지 꼼꼼히 다 진행을 할 거니까 좀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 낼 수 있게끔 열심히 수업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감사합니다. 목소리 들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상산브레인하고 원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벌써 2시간째 되어가고 있어요. 힘드시죠? 네. 애기들은 한 번 오면 3시간씩 앉아 있습니다. 좀 더 버티세요. 우리 애기들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그쵸? 네. 열심히 공부하고 왔더니 또 공부하라고 독서실로 보내는 엄마. 그쵸?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우리 친구 내가 뒤에 앉아가지고 몰랐는데 우리 친구군요. 어떻게 오늘 학교 안 갔어요? 아, 네. 상산고를 보내려고 하는 목적은 하나죠. 의대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서울대를 보내기 위해서 상산고를 보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산고가 나중에 입시 결과에서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40명 보내고 지지난해에 23명 보냈어요. 반토막 났고 올해 입시 결과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일단 서울대에 의대를 4명 보내긴 했어요. 이번에 수시로 서울대 의대 2명, 정시로 서울대 의대 2명 이렇게 지금 최종 합격자는 나오긴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대나 고대나 중앙대나 경희대나 이쪽 대학의 의대 쪽의 실적은 사실상 좀 많이 안 좋다라는 게 지금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현실이긴 합니다. 자, 그 얘기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저 영어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렇게 안 생겼죠. 네, 체육 선생님처럼 생겼는데 자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시던데 네, 한 7년 전 접니다. 이럴 때가 있었네요. 이렇게 탱탱할 때가. 네. 상산고등학교 영어는요. 좀 짜증나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한 33문제 정도가 출제되어지는데 그중에 20문제 정도는 우리가 배운 교과서 내에서 나와요. 원서 교재를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 원서 자체가. 그런데 한 10문제에서 12문제, 13문제 정도가 외부 지문이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고에서의 외부 지문은 369 11월 달에 보는 모의고사 지문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369 11월에 나왔던 모의고사의 주제 제목 요지 빈칸 문제를 뭐 어법 문제로 바꾼다든지 어법 문제를 주제 제목 요지로 바꾼다든지 이게 일반고의 외부 지문인데 상산고는 정말 외부 지문이에요. 지난 1학기 때 작년이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떤 외부 지문이 나왔냐면 육군사관학교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3년 전 문제로 문제를 출제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중간고사 육사에서 내셨으니까 또 육사에서 내지는 않을 거고 경찰대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애들을 막 경찰대 문제를 막 기출을 풀렸는데
또 경찰대에서 또 안 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노력을 되게 많이 하셔요. 영어 선생님들 특히. 이제 저는 영어과니까 당연히 영어 선생님 문제 만드는 걸 계속해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PPT 만들어서 수업하시고, 그리고 문제도 여기저기서 그냥 베껴서 내지 않으세요.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 상상고에 가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고 와야 되냐면, 영어는 일단 고3 모의고사 봤을 때 한두 개 정도 틀려야 돼요. 고3 모의고사를 봤을 때 한두 개 정도. 그러면 와서 1, 2등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고3 모의고사에서 간신히 1등급 커트라인 한다. 그러면 3, 4, 5등급에서 엎치락 뒤치락 해요. 내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영어 공부 좀 했어. 그러면 3등급. 근데 영어 공부 조금 하느라고 과학을 좀 못했어. 그래서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 이번에 과학 공부를 조금 더 했어. 그럼 영어가 또 5등급, 과학이 3등급. 국어도 마찬가지. 국어 선생님도 말씀하셨겠지만 고3 모의고사로 봤을 때 국어도 한두 개 정도 틀린 애기들이 와서도 내신 1, 2등급 왔다 갔다 하고, 국어도 1등급 커트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은 와서 3, 4, 5등급을 공부한 정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 제가 지금 9년째거든요. 상상고만. 그리고 저랑 같이 다녔던 선생님들이 이제 저보다 한 1년씩 더 늦게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8년 차 이렇게들 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상고의 학력 수준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예전만 못하다. 예전에는 서울대도 40명씩 보냈고 의치안도 250명씩 보냈고 막 이렇게 보냈거든요. 근데 작년 실적, 아직 올해는 안 나왔으니까 작년 실적만 놓고 보면, 책에 다 있습니다. 작년 실적만 놓고 보면은 의대 합격자가 줄고, 그 다음에 치대, 한의대 쪽의 수의사 쪽, 수의대 쪽이 합격자 인원이 늘었어요.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 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아예 원서 쓸 때, 의대 쪽의 원서, 예전에는 그냥 의대 원서 6장 다 그냥 몰빵했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 3장 쓰고, 치대, 한의대, 수의대 이쪽으로 좀 분산시켜서 원서를 내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의대 떨어지고 밑에 쪽에서 합격률이 더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경쟁률도 좀 많이 하향되었다가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재작년에 살짝 소폭 올랐는데, 재작년에 소폭 올랐던 이유는 뭐였냐면 매스컴에서 상상고를 홍보를 많이 해줬어요.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자사고 상산고가 자사고 폐지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전북 교육감이 상산고를 폐지시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잘못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산고에는 20%만 전북 지역 애기들이고요. 80% 애기들이 외지예요. 그러면 360명 정원이었었으니까 그중에 80%니까 거의 250명 이런 아이들이 외지 아이고, 1, 2, 3학년 합치면 거의 7, 800명 아이들이 외지 아이들이고요. 이 외지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애기들을 보러 전주에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거리시는데, 또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또 애기들 제대로 밥 못 먹었을까봐 고기 사 먹이느라고 그 동네에 얼마나 많은 지역에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드렸는데, 근데 교육감이 어쨌든 그랬어가지고 자사고 폐지 위기에 놓였었어요. 근데 그때 0.5점인가 모자라서 떨어질 뻔했었는데 다시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문제없이 진행됐고, 25년도에 폐지된다고 하는데 폐지되나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폐지된다고는 하시긴 하는데 폐지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다들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몰라 뭐 계속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그거는 뭐 저랑 관계없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상상고 영어는 매우 어렵다. 만만치 않다. 근데 솔직히 외대국어 영어가 훨씬 더 어려워요. 외대국어 영어가. 외대국어 수업도 했었거든요. 대치동에 있었을 때. 걔네들은 소설책 가지고 시험 보고, 근데 얘네들은 그 수준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원서가 고등학교 1학년 애기들에 맞는 수준의 원서고, 근데 이 원서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어렵게 출제되어져서 우리 친구들을 좀 많이 괴롭힌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3 때 우리 애기들한테 뭘 준비시켜야 되느냐?
고급 어휘를 많이 암기시켜야 돼요. 그리고 서술형이 또 매번 출제되어지죠. 중간고사 때 서술형 출제되어지는데 그 서술형에서도 만만치 않더라. 패러프레이징 하는 형태, 문장 다시 쓰기, 단문을 뭐 복문으로 바꾸기, 구로 바꾸기 이런 형태로서 문법 문제가 같이 외부 지문 속에서 문법 문제가 나와요. 우리 내부 지문 속에서 그거를 문법 문제로 바꿔내는 거를 내면 그나마 쉽죠. 본 지문이니까. 근데 처음 보는 지문 속에서 처음 보는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구로 바꾸고 절로 바꾸고 문장 전환시키는 그런 시험을 내니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으니 우리 애기들을 문법을 고등 문법을 준비시키고 그리고 고급 어휘를 좀 많이 암기시켜서 상산고에 갔을 때 또는 혹시 상산고를 못 가고 일반고로 간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1등급이 목표가 아니라 만점을 목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준비를 좀 시켜주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외부 지문이 관건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어디나 가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고요. 문항 분석을 해봤어요. 내신 시험을 분석을 해보니까 뭐 빈칸처럼 문제 나오고 어법 어휘 나오고 일반적인 수능형 문제가 출제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기출문제인데 원하시면 기출문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책자에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하나 넣어주셔서 기출문제 주세요. 그러면 이번 1학년 거 그러니까 작년 1학년이죠.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지 PDF 파일로 있으니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네, 언제든지 얘기하시고요. 기출문제 정리해 놓은 건데요. 기출문제 그대로 그 시험지 그대로인데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어진다. 일단 지문 보세요, 어머니. 왼쪽에 한 바닥 전체가 다 지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문의 길이가 매우 길다. 그래서 시간 부족 현상에 아이들은 시달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는 고3 수능 특강 교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좀 힘들어도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죠. 네, 쉬운 거 쓰면 또 애기들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듣잖아요. 좀 어려운 걸 해야지 좀 반짝반짝거리기도 하고 또 재밌어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수능 특강하고 고등 영문법을 주 교재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능 독해 연습이라고 하는 고3 교재가 또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서 숙제로 내주고 그 다음에 고급 어휘 암기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의치한 약대를 정리를 좀 해봤는데 프린트에 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게 키포인트까지 제가 박스까지 다 쳐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읽고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대를 가는 방법, 수시로 가는 방법, 정시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정시는 그냥 무조건 수능일 거고 수시로 간다고 치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특기자 전형은 필요 없고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 상산고 애기들한테 필요한 전형일까요? 아니죠. 상산고를 비롯한 전국 단위 자사고 아이들한테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강아지한테 주는 전형. 그러면 우리 상산고를 비롯한 전국 단위 자사고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예요. 상산고에서는 전교 몇 등까지 하면 의대를 갈까? 이게 궁금하죠. 학생부 종합 전형 형태로 전교 50등까지 원서를 써줍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형태로 전교 50등까지 원서를 써줘요. 원서를 써준다는 건 합격 가능권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 20-30명 정도는 정시로 합격을 해서 의대 현역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한 80명 정도 선 매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산고가 의대를 많이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상산고가 의대를 많이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좋은 자원들이 들어온다. 그 하나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상산고에는요. 이게 가장 큰 메리트지 않을까 싶은데 지역인재 전형의 장점이 있어요. 지역인재 전형.
상산고는요, 전북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북에 있는 의대가 뭐가 있냐? 전북대가 있고, 그 다음에 원광대가 있고, 전남에는 뭐가 있어요? 전남대가 있고, 조선대가 있어요. 그런데 독특하게도 전북 지역에 있는 아기가 전남대 지역인재 전형을 쓸 수가 있고요. 조선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또 쓸 수가 있어요. 당연히 원광대 쓸 수 있고요. 또 전북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남대와 조선대까지도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또 웃기는 게 뭐냐? 전남 지역 애기들은 전북대 지역인재 전형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전남에 있는 애기들은 전북으로 지역인재를 쓸 수 없고, 전북에 있는 애기들만 호남 지역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전남대하고 조선대에 원서를 쓸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상산고만의 혜택일 수 있고 전북 지역 애기들만의 혜택일 수가 있죠. 그래서 상산고가 조금 더 의대 보내는데 유리하다. 휘문고가 작년에 127명을 보냈더라고요. 휘문고가 의대를 127명을 보냈더라고요. 상산고가 작년에 의치안 합쳐서 257명을 의치안을 보냈어요. 치대하고 한인대는 그렇게